뭐? 중국이랑 일본이 우리 우호국이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한국 말고는 모두 다 우리의 적이라고.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의 한 대형 쇼핑몰. 늦은 점심시간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에서 한 젊은 여성이 TV 화면을 노려보며 격앙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왜 중국과 일본을 적대시하며 한국만을 진정한 친구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바트치맥이에요. 친구들은 저를 바트라고 불러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중국과 일본, 그저 이웃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그들의 실체를 알게 됐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한국만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인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저는 울란바토르의 새로운 지역에서 자랐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몽골은 초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정말 현대적인 도시 국가가 됐어요. 특히 우리 도시의 모습이 한국과 너무 비슷하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건축, 아파트, 야경, 길거리, 심지어 식문화까지 한국이랑 정말 닮았대요. 재미있는 건 울란바토르를 두고 몽탄 신도시라는 말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한국의 동탄이라는 신도시와 비슷하다고 해서 생긴 말이래요. 저는 이런 고층 아파트와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서 자라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적어도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그랬죠. 어느 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TV를 보다가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어요. 중국 기업, 불법 자금으로 몽골 정치인 매수 의혹이라는 헤드라인이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중국 기업들의 불법 자금 유입은 공공연한 비밀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번엔 일본 기업, 몽골 광산 독점 시도라는 뉴스였어요.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그들 마음대로 가져가려는 모습에 정말 화가 났죠.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우연히 TV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 세련된 사람들,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 모든 게 새롭고 신선했어요.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문화에 푹 빠지게 됐어요. 어느 날 저와 단짝인 친구 오윤이 한국 기업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오윤이 말하는 한국 회사는 제가 알던 기업과는 달랐어요. 직원을 존중하고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며 환경 보호에도 앞장선다고 했죠. 그 순간 제 마음에 작은 희망이 싹 텄어요. 중국과 일본의 행태와는 다른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이해하고 돕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더라고요. 한국에 대한 제 관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한국어도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언젠가는 꼭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됐어요. 저희 가족은 평범한 사인 가족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저, 그리고 동생 톨가. 아버지는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이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톨가는 고등학생이에요. 하지만 우리 가족의 역사는 그리 평범하지만은 않았죠. 특히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늘 우리 가족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죠. TV에서는 몽골과 중국의 경제 협력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바트야, 너는 우리 가족의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어요. 평소 과거 이야기를 잘하지 않으시던 할아버지였기에 우리 모두 귀를 기울였죠.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내가 젊었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단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씀하셨어요. 가뭄과 경제 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던 시절 이야기였죠. 할아버지의 회상을 들으며 우리 가족 모두 숙연해졌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매일이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지.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준 한 한국인이 있었단다. 할아버지의 눈에 작은 빛이 어렸어요. 한국에서 온 의사가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마을 사람들을 돌봐주었다고 해요. 때로는 자신의 약품을 나눠주기도 했대요. 그분의 이름이 지금은 희미해져 기억나지 않지만 그분이 말한 이야기는 아직도 생생하단다. 그분은 우리는 모두 형제라고,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우리는 반드시 좋은 이웃이 될 거라고 했지. 그분의 한마디가 내게는 큰 힘이 되었단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속 한국에 대한 호감이 더욱 커졌어요. 그동안 드라마와 영화로만 접했던 한국의 모습이 더욱 따뜻하고 현실적으로 다가왔죠.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한국에 대해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바트, 너도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어가 정말 많이 쓰여. 심지어 한국어로 욕하면 안 된다고들 해. 다들 알아듣는데 아버지도 거들어 주셨어요. 맞아. 한국어로 하는 일상 대화는 대부분 알아듣는다더라. 어떤 사람들은 한국어를 가장 잘하는 외국이 우리 몽골이라고 말하기도 해.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중 30만에서 35만 명 정도가 한국과 몽골을 오가며 일한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350만 명 정도니까 10명 중 1명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셈이지. 대부분 10월에 한국에 가서 다음 해 3, 4월까지 일하고 돌아와. 우리나라 초원 지역은 9월부터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거든.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나라였던 거죠.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일 때 아버지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바트, 사실 최근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단다. 중국이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 아버지의 이 말에 방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어요. 우리 가족의 대화는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중국이 징기스칸을 자국의 영웅이라고 주장한다는 뉴스였죠. 우리 가족의 자부심이자 몽골의 상징인 징기스칸을 빼앗으려는 듯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정체성마저 빼앗으려 하는 거야. 이건 단순한 역사 왜곡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지. 아버지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어요. 우리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중국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할아버지의 아픈 과거,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어려움, 이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뒤엉켜 있었죠. 그리고 문득 얼마 전 뉴스에서 본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한 기업이 우리나라의 사막화를 막기 위해 나무를 심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때는 그저 지나쳤던 뉴스가 이제는 새롭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를 도와준 그 한국인처럼 지금도 한국은 우리나라를 돕고 있는 거예요. 반면 중국과 일본은 제 마음속에서 그들의 모습은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해갔어요. 다음 날, 저는 도서관에 가서 한국에 대한 책을 빌렸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현대 한국의 모습까지. 저는 그 책들을 통해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경제 발전 이야기였어요.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그들의 근면 성실함과 창의력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그리고 더욱 놀라웠던 건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면서도 다른 나라를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한국. 그 모습이 제겐 정말 멋져 보였어요. 이날 이후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사건을 맞닥뜨리게 되죠. 한국 기업의 몽골 지사 인턴 모집 홍보를 본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요. 울란바토르의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죠. 골목 안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레 다가가 보니 중국인 관광객들이 현지 범죄 조직에게 위협당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는 유창한 몽골어로 상황을 중재했고 곧 경찰이 도착해 사건은 일단락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자는 한국인 기자였어요. 그의 침착하고 용기 있는 행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며칠 후 TV에서 인터뷰를 봤어요. 그는 일본 기업의 노동 착취 문제를 다루고 있었죠. 하지만 인터뷰는 갑자기 중단됐고 다음 날 그가 괴한들에게 위협을 받았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그 무렵 우연히 길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저를 한국인으로 착각하고 말을 걸었는데 제가 몽골인이라고 하자 오히려 더 반가워하며 이야기를 나눴죠. 그들의 친절함과 열린 마음에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됐어요. 중국인들의 무심함, 일본 기업의 비윤리적 행태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인들의 정의감과 따뜻함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죠. 이 사건들은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우리나라의 현실,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됐죠.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몽골과 다른 나라들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찾아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됐죠. 우리 몽골인들이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참 많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화가 나는 건 중국이 우리의 자긍심인 징기스칸을 자기네 사람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징기스칸은 우리 몽골의 영웅이자 시조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한국 사람들에게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이 중국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보세요. 우리의 심정이 꼭 그래요. 게다가 최근엔 더 화나는 일이 있었어요. 중국이 검은 돈으로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매수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우리 몽골 사람들의 반중 감정이 폭발 직전이에요. 요즘엔 길거리에서 중국인을 보면 참지 못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만큼 사람들의 분노가 크다는 거겠죠. 중국 말고도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일본이죠. 할아버지 세대가 겪은 일본의 전범 행위 때문에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어요. 사실 우리 몽골인들 사이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일본을 싫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일본을 UN 상임이사국으로 선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우리나라가 반대했다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우리에게 정말 특별해요. 동아시아에서 우리와 진짜 친구 같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거든요. 한국은 마치 어두운 밤하늘의 밝은 별 같아요. 예전에 한국도 우리처럼 가난했다고 하는데 한강의 기적이라는 걸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 몽골 사람들도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코리아 드림이라는 말이 유행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한국이 더 궁금해졌어요. 우리나라랑 이렇게 가까운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지 정말 알고 싶었죠. 그리고 언젠가는 꼭 한국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운명처럼 기회가 찾아왔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 한국 바이어들이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날 만난 한국 사람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을 만나면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 시작했던 거죠. 안녕하세요, 바트 씨. 반갑습니다. 한국 바이어 중 한 명이 제 이름을 불렀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표에 있는 이름을 그대로 읽은 게 아니었거든요. 제 이름 바트 치맥의 애칭인 바트를 정확하게 불러주셨어요. 작은 배려였지만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그들의 세련된 매너와 효율적인 업무 스타일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이 우리 회사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명확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모습이었죠. 와, 이게 한국식 비즈니스구나 하고 감탄했던 기억이 나요. 그 후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고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며 한국 문화를 배우려 노력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취업 프로그램을 알게 됐어요. 동시에 중국과 일본 기업의 인턴십 모집 홍보도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세 나라 모두 지원해볼 생각이었죠. 하지만 지원 과정에서 큰 차이를 느꼈어요. 중국 기업은 서류 전형부터 까다로웠어요. 몽골 학생들에게는 훨씬 높은 기준을 요구하더라고요. 게다가 면접 과정에서 몽골의 자원에 대해 집요하게 물어보는 걸 보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일본 기업은 더했어요. 서류 전형은 통과했지만 면접에서 충격적인 질문을 받았죠. 당신은 몽골인으로서 열등감은 없나요? 일본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반면 한국 기업의 채용 과정은 달랐어요. 공정하고 투명했죠.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지원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 같았어요. 면접에서도 제 능력과 열정에 대해 물어볼 뿐 국적이나 문화적 차이를 문제 삼지 않았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행을 결심하게 됐어요. 단순히 취업을 위해서가 아니었죠. 한국의 문화, 기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합격했어요. 3개월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한국 기업의 인턴십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죠. 가족들의 반응이 신경 쓰였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가족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는 처음에 반대하셨죠.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경험한 한국 기업의 공정함과 한국 문화의 매력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제 꿈과 포부도 이야기했죠. 긴 대화 끝에 가족들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가서 열심히 배우고 오너라. 가족의 지지를 받게 되자 한국행에 대한 제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어요.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설렘과 긴장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과연 한국은 어떤 곳일까?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인천공항의 현대적인 모습부터 서울의 빠른 리듬까지 모든 것이 저를 압도했죠. 그렇게 제 한국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곳에서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됐죠. 제가 알던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 느낌이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인천공항의 현대적인 모습에 압도됐어요. 와, 이게 한국이구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왔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일하게 된 곳은 서울 근교의 한 대기업 제조 공장이었어요. 첫 출근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공장에 들어섰죠. 그런데 이게 웬걸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바트 씨. 환영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친절한 인사와 함께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는 저를 공장 곳곳을 안내해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최첨단 로봇들이 정확하게 움직이며 작업을 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건 안전과 환경에 대한 철저한 관리였어요. 우리 회사는 직원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바트 씨도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김 부장님의 이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전에 들었던 중국이나 일본 기업들의 이야기와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한국 기업의 공정한 대우를 직접 경험하게 됐어요. 제 아이디어가 채택돼 회의에서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엔 긴장됐지만 동료들의 격려와 상사의 지지 덕분에 무사히 해낼 수 있었죠. 바트 씨,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우리 함께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봐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기업의 문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어요. 국적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과 노력을 인정해주는 문화.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참 인상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TV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몽골에 진출한 중국과 일본 기업들이 현지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글로벌 기업이라면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는데 옆자리에 박 과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한국 기업의 윤리의식에 감동받았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기업 문화와 윤리의식까지 배우게 됐어요.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도 정확성을 잃지 않는 모습,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인간미를 잃지 않는 모습,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빠른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몽골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성공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몽골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성공 소식을 자주 들었어요. 특히 편의점 시장에서의 성공이 놀라웠죠. CU와 GS25 같은 한국 편의점들이 몽골 전체 편의점 시장의 무려 9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97%라니 거의 독점이나 다름없더라고요. 라면 시장에서도 한국 기업의 성공이 두드러졌어요. 농심이 몽골 라면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대요. 한국 음식의 인기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실감했죠. 그리고 이마트 이야기도 들었어요. 몽골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 중 하나인 징기스칸 호텔 바로 옆에 이마트가 있대요. 그것도 몽골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형마트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기업들이 몽골에서 이렇게 성공하는 걸 보면서 저는 한국의 기업 문화와 경영 방식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런 성공적인 기업 운영 방식을 몽골에도 적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근 후 저는 한국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했어요. 회식 문화, 노래방, 그리고 찜질방까지.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차 그 속에 담긴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동료들과 함께한 송별회에서 저는 많은 감정이 교차했어요. 그들은 이제 제게 단순한 동료가 아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몽골로 돌아오는 동안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실감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앞으로의 제 삶의 방향을 바꿔놓았죠. 몽골과 한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나라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죠.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배운 것들로 우리나라 몽골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의 3개월은 끝났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제 앞에는 아직 많은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몽골로 돌아온 후 저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게 됐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알게 됐죠. 바로 사막화 문제였어요. 수십 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광활한 초원지대가 점점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국가적인 재앙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선 게 바로 한국 기업이었어요. 유한 킴벌리라는 회사가 2003년부터 몽골 토진 나르스 지역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대요. 그것도 1, 2년 동안 보여주기식으로 한 게 아니라 10년 넘게 꾸준히 해온 거예요. 유한 킴벌리가 심은 나무만 해도 1,000만 그루가 넘는다고 해요. 덕분에 20년이 지난 지금 토진 나르스 지역은 사막에서 숲으로 변했대요. 이 나무들이 1년에 150톤이나 되는 미세먼지를 없애준다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한국 기업의 노력 덕분에 몽골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감정이 더욱 좋아졌다고 해요. 저 역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해 더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됐죠. 그리고 이런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어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다는 확실한 목표가 생겼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쉽지 않았어요. 울란바토르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채용 공고를 찾아보면서 동시에 중국과 일본 기업들의 채용 과정도 지켜봤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중국 기업의 채용 과정은 너무 불분명했어요. 어느 날 친구 하나가 중국 기업 면접을 보고 와서 한숨을 쉬며 말하더라고요. 바트, 너도 믿기 힘들걸? 글쎄 나보고 중국어를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승진은 꿈도 꾸지 말라더라. 일본 기업은 또 다른 문제였어요. 그들의 채용 과정은 겉으로는 공정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달랐죠. 일본 본사에서 온 직원들만 중요한 자리를 맡고 우리 몽골 직원들은 항상 보조 역할만 해. 이전 직장 동료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화가 나는 걸 참을 수 없었어요. 반면 한국 기업들의 채용 과정은 달랐어요. 그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지원자들을 평가했고 능력 있는 몽골 직원들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줬죠. 하지만 이런 한국 기업들의 성공이 눈에 가시였던 걸까요? 어느 날 CU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중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가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몽골의 문화를 존중하라. 외국 기업은 물러가라. 하지만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CU는 오히려 몽골의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행동이 단순한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죠. GS25나 이마트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들의 성공이 눈부시자 중국과 일본 기업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그들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 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단순히 한국 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넘어 한국과 몽골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한국 기업들의 공정함과 혁신성을 몽골에 더 널리 알리고 동시에 몽골의 문화와 가치를 한국에 전하고 싶었어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틈틈이 SNS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긍정적인 면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미미했지만 점차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바트, 내 덕분에 한국 기업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 친구의 이런 말 한마디가 저에겐 큰 힘이 됐어요. 하지만 이런 제 활동이 중국과 일본 기업들의 눈에 가시였을까요? 어느 날 저는 익명의 협박 메시지를 받게 됐어요. 한국 기업들을 옹호하는 걸 그만두지 않으면 큰일 날 거야.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런 위협에 굴하지 않고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계속해 나가기로 한 거죠. 이렇게 제 귀국 후의 생활은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끈기와 열정으로 저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려 노력했죠. 그리고 마침내 제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드디어 제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이 왔어요. 한국의 대기업 몽골 지사에서 연락이 왔죠. 최종 면접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첫 출근 날, 저는 설렘과 긴장을 안고 회사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내부의 문제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중국과 일본 기업들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우리 회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무언가 해야 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상사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다행히 회사는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었고 이를 조사하기 시작했죠. 조사 과정에서 저는 중국과 일본 기업들의 불법 행위들을 하나둘씩 밝혀냈어요. 뇌물 제공, 불공정 계약, 환경 규제 위반 등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었죠.
이 모든 증거를 모아 관련 기관에 제출했어요. 바트, 당신의 용기가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몽골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상사의 이 말에 저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나서 저는 몽골과 한국 사이의 경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이에요. 구리, 석탄, 형석 등 주요 광물을 보유하고 있죠. 특히 히토류라는 광물은 정말 중요해요. 전기자동차, 태양광 발전, 의료기기,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에 꼭 필요한 자원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16%나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최근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려고 해서 전 세계가 대안을 찾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최근 기후 변화로 우리 초원 일부가 농경지로 바뀌고 있어요. 밀, 옥수수 같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한국의 식량 안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몽골의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엄청난 기회예요. 우리는 자원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함께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죠. 저는 이런 협력을 더 강화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도요. 이게 바로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회사에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회사에서 제 아이디어를 받아들였죠. 마침내 우리 회사는 몽골 정부와 함께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몽골의 자원을 활용하면서도 환경을 보호하고 현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였죠.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중국과 일본 기업들의 방해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로비를 통해 프로젝트를 무산시키려 했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동료들과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갔어요. 우리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죠. 점차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3년간의 노력 끝에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됐죠. 이 프로젝트로 인해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고 몽골의 경제는 크게 성장했죠. 바트, 당신이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몽골과 한국의 진정한 가교 역할을 해주셨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제가 꿈꾸던 바로 그 일을 해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 조국 몽골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은 있어요. 중국과 일본의 압력은 계속되고 있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요. 앞으로도 저는 몽골과 한국 사이의 다리 역할을 계속할 거예요. 두 나라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길 바라면서요. 우리의 노력으로 몽골과 한국이 더 강한 동반자가 되어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여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배운 열정과 끈기로 계속해서 나아갈 거예요. 몽골과 한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몽골의 한 여성이 한국을 경험하고 한국의 공정성과 윤리의식에 매료된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의 기업 문화와 첨단 기술력, 그리고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국제 무대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몽골과 한국이 서로 협력하며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인상 깊었는데요. 여러분은 한국과 몽골의 협력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